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제22대 총선 레이스 개막 관련 뉴스와 함께 군 공백기에 접어든 그룹 BTS의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했는데요. 대법원은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2017년 새 용역업체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이를 거부했고 회사는 근태 점수 미달의 이유로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근로자가, 2심에서는 사업주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지적과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 의무의 구체적 내용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대법원의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출산을 꺼리는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 가운데 경력 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 의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전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첫 판례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작용해 여성의 일자리를 더욱 좁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OTT 서비스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들의 복수 서비스 구독 행태가 나타나면서 구독료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OTT 서비스가 줄줄이 요금을 인상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먼저 지난 11일 보도에서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요금의 줄인상 소식을 전하면서 구글도 광고 없이 보는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42.6%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약 50%의 요금을 올려 이용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전하면서 재이용을 할 경우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12일에는 이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더욱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는 OTT 서비스의 가격 인상 배경에 대해 유튜브처럼 상위권에 있는 플랫폼의 경우 시장 지배력 확대를 방패 삼아 가격을 인상했고 반면 하위 사업자들은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생존을 위해 금액을 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국내에서의 요금과 인상폭이 모두 커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 없이 경제 상황이나 환경에 맞춰 인상했다고 설명할 뿐 납득할 만한 합당한 설명도 내놓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OTT 사업자들의 생존을 이유로 서비스 구독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은 초기의 시장 진출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을 유인하고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방패로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해할 만한 명확한 이유 없이 요금 인상을 통보하다 보니 반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이 보도는 OTT 서비스 구독료 인상의 원인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서비스를 이용자의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를 다루면서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사업자의 입장도 함께 전한다면 시청자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만큼 그 주목도가 높은데요.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이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졌는데요. 뉴스프라임의 보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서는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군사반란에 맞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 고인이 된 고 김호량 중령과 정선엽 병장을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다고 전하면서 이들은 지난해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정식 분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문도 모른 채 계엄사령관 체포작전에 동원되었다가 숨진 고 박윤관 상병은 순직 상태로 남아있어 역사적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뉴스 현장에서는 이 영화의 흥행 요인과 그 의미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는 영화에서 표현된 장태환 장군의 발언과 참모총장이 잡히게 되는 장면, 국방부 장관이 잠옷바람으로 택시를 잡는 장면 등을 통해 역사적 고증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장, 주연 배우 분장 등이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흥행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영화 흥행의 한 가지 특징은 젊은 층에서 크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교과서의 내용을 영화가 굉장히 생생하게 재현해냈을 뿐만 아니라 SNS에서는 심박수 챌린지가 등장할 만큼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분노하는 2030을 자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찾아본다거나 관련 서적 등을 통해 현대사를 학습하는 현상도 등장했을 만큼 단지 영화의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만 부각된 것이 아니라 에듀테인먼트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우리 사회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의제를 제시해 줍니다. 특히 MZ세대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의 경우 실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많아 현대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 그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보도와 대담을 통해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영화 소비를 넘어 학습의 욕구를 일으키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 영화가 지닌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도 당일이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날인 만큼 이에 대한 영화 흥행의 요인을 부각하기보다는 역사적 의미 등을 초점을 맞췄다면 더욱 의미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인력의 증가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의대를 졸업한 젊은 의사들은 인턴 자리가 부족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13일 뉴스 현장에서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대 졸업생 대비 모집하는 인턴 정원 비율의 지역 간 차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10년 동안 수도권의 의대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 비율은 156.3%로 전국 인턴 정원의 수도권 비중은 65.2%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인턴 정원 비중은 영남권 77%, 호남권 51.8%, 충청권 51.7%, 제주권 42.2% 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대의 수련 자리는 부족한 상황인데요. 모집하는 정원이 적으면 출신 대학의 지역을 벗어나 수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의료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보도는 단순히 통계 자료만을 인용해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의사협회의 입장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대 이소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소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지난 9일 방송된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밤바다를 보며 버스킹을 즐길 수 있는 낭만 가득한 여수에 외국인이 몰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여수의 넓은 앞바다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여수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수산업 때문에 거부가 많았다는 설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수의 밀수 때문에 생겨난 말이라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여수 시민들은 타고난 자연환경 때문에 선사시대부터 풍요로운 고장이었는데 일시적인 몇 년간의 역사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젠 여수하면 떠오르는 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돈 자랑이 아니고 바로 밤바다. 여수 밤바다는 왜 유명해졌을까요? 뭐니 해도 이 노래 한 곡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2012년 가수 장범준 씨가 부른 히트곡 여수 밤바다. 여수시에 따르면 2011년 702만 명이던 관광객은 이 노래가 발표된 2012년 갑자기 1,525만 명으로 2배 넘게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이후 여수는 해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게 찾는 관광도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낭만 포차거리는 100m가량 늘어서 있는데 여수시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의 밤바다가 다른 곳과 차별화된 이유는 먹거리와 함께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독특한 여수의 버스킹 문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수의 낭만 포차거리에서 공연을 하려면 시에서 지정한 민간 위원들에게 일종의 실력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수년째 노래를 하고 있는 이른바 여수 버스킹계의 고인물 박준하 씨. 밤에는 버스킹을 하고 낮에는 버스킹 꿈나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는 고향에서 정기적으로 버스킹을 하면서 문화가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수시는 장소와 공연 일정 등을 관리하는 한편 전국의 버스커들이 여수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방송은 여수의 한 대기업이 통 크게 투자한 지역 내 문화공간 예울마루를 비추는데요. 이 회사의 과거 이름은 호남정류라고 합니다. 작은 항구 도시 여수에 1,100억 원을 투자한 배경엔 지난 50년간 함께 성장해온 지역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지역에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문화에 투자하자 이번엔 그 문화가 다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선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울마루 앞에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 장도. 이 섬엔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창작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갈매기마저 잘 찾아오지 않던 이곳에
문화예술인들의 영감이 깃든 창의성이 발현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작가는 단절된 섬이라는 존재가 문어란 물을 만나자 사람이 모이는 육지가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장도가 예술의 섬으로 바뀌면서 입소문을 타고 다녀간 사람은 어느덧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작은 지방 도시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지 장도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계 4대 미항이라고 불리는 여수는 인구 30만 명이 안 되는 중소도시지만 특급 호텔이 무려 40개가 있는 호텔의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는 인구 광주광역시는 물론 호남 전체를 통틀어도 독보적으로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여수에 이렇게 많은 호텔들이 들어선 계기는 2012년 여수 엑스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큰 국제 행사를 치르고 나면 건설했던 시설들의 사후 처리 문제로 지방 도시들은 골치를 썩는 일이 많은데 여수는 이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워낙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보니 당시 지었던 호텔들을 수용할 만큼 관광객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회를 잡은 여수의 기세는 무서웠다고 합니다. 관광뿐 아니라 전문적인 마이스 유치 도시로 전환했는데 코로나로 주춤하기 전인 2018년엔 무려 1,320건의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며 부산, 제주 등 전통적인 마이스 강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에 태풍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주보다 환경적 요인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여수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대비 10배가 늘었고 이들의 카드 사용액은 94%가 증가하는 등 여수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수가 관광에만 미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여수를 있게 만든 여수산단 화학단지는 향후 수소산업단지로 대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수려한 자연경관에서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미래형 국제도시로 진화하고 있다는데요. 리부팅 지방시대, 1,300만 관광도시 여수의 흥행행진이 해마다 계속되기를 응원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소연 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여수편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저는 여수 밤바다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버스킹 문화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전국의 버스커들이 여수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감되는 생각이네요. 자, 그럼 끝으로 이번 지방시대 여수편을 보면서 소연 학생이 한 생각을 한 줄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평은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낭만의 도시 여수입니다. 그렇군요. 공감할 수 있는 한 줄평이네요. 지금까지 한국외대 이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이 자원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에 맞서서 자원 무기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윤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이 산업용 요소에 이어서 화학 비료 원료죠. 인산 암모늄에 대한 수출도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중국이 이렇게 수출 통제에 나선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연합뉴스 TV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첨단 산업 제재에 맞서서 지난 8월에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수출 제한을 강화한 바 있고요. 11월에는 히토류에 대한 수출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통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료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 제한 조치와 인산 암모늄에 대한 수출 중단이 이어지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산 요소의 수출 중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은 이번 달에 들어서부터였는데요. 중국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해관 총서가 지난달 30일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이 수입 예정이었던 중국산 산업용 요소의 수출을 보류시키면서 다시 요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촉발된 것입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으로 수입 예정이었던 요소는 수출 검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해관에 붙잡혀서 배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17일 중국의 12대 비료 업체들이 중국의 판매를 우선시하겠다라는 취지의 발표문을 낸 것에서부터 요소 수출 제한의 조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수의 언론들은 중국이 내년도 요소 수출량을 올해보다 70%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연합뉴스 TV의 보도에 따르면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 암모늄의 수출 절차도 중단되었는데요. 우리의 기획재정부 격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인산 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 암모늄의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중국이 수출 통제의 이유로 든 것이 왜 이렇게 수출 통제를 할까?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때문인 건데 사실 여러모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잇따라서 이렇게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의도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번 요소와 인산 암모늄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내부의 요인에 대한 분석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는 요소 수출 중단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중국 내 요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을 중단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이를 한국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라기보다는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경제는 이 문제를 식량 안보의 관점에서 보도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경작 가능한 토지가 전 국토의 7%에 불과하고 곡물의 품질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전략적인 약점으로 보고 있으며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등 해외 조달 리스크가 커지고 자연재해의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의 관점에서 경작철에 대비한 비료 비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도 내년 봄 파종 시기를 앞두고 요소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중단한 것일 뿐 한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정황은 찾지 못했다라는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내 비축량 때문이라는 중국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에 요소수 대란을 통해서 이미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할 때 한국에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있으며 당시에도 중국이 특정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면서도 핵심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연이은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들에 대해서도 중국이 자원 통제력을 무기 삼아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YTN도 중국 정부가 점점 광물 자원이나 자원들에 대해서 국가 내에 갖고 있으려고 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자원을 활용해서 정책을 펴고 주변국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 이제 이미 요소수 대란을 겪은 터라 산업계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또 그때 당시에 또 사태가 재발된 게 아닌가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수출 제한이 우리 산업에 미칠 파장을 짚어봐야 할 텐데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죠? 네, 다수의 언론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수출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 요소 대란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의 한계를 지적하는 기사도 많았습니다. 한국일보는 2021년과 비교해서 기업별 요소 재고가 여유가 있고 이번 수출 중단 조치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요소 의존도만 2021년에 60%대에서 올해 10에서 20% 정도로 낮췄을 뿐 산업용 요소의 의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까지 높아졌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관세청의 자료를 인용해서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량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91.8%로 높아졌다라고 보도하면서 요소수 대란 이후 주요 업체가 카타르, 베트남 등으로 요소 수입처를 넓혔지만 결국 중국산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에 못 이겨서 다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들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이 중국의 자원 무기와
무기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입한 품목들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것들이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주요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수출 통제에 나서면 국내 산업계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요소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당장 수급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뭐 공공 비축량을 좀 늘리면서 대책에 골몰하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제시한 대책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이번 중국의 요소와 인산 암모늄 수출 통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산 암모늄은 국내 연간 사용량의 40%에 달하는 4만 톤이 비축되어 있어서 내년 5월까지는 공급이 가능할 것이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요소에 대해서도 요소 비축분이 3개월치 이상인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고 향후에 공공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지난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중국의 요소 통관 보류로 인한 국내 수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공공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보유 중인 물량을 조기에 방출하며 수입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공급처 다변화 차원에서 국내 업체가 제3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의 물류비를 지원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제는 요소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해당 정책이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서 실행이 쉽지 않고 요소의 국내 생산은 환경 규제를 둘러싼 조율이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자원 무기화는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첨단 산업 패권을 둘러싸고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같은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언론에서는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다수의 언론에서는 공급망의 다변화를 가장 핵심적인 대책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민간에게만 공급망 다변화를 맡겨서는 결국 가격이라는 한계 때문에 구하기 쉽고 저렴한 중국산에 다시 의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손해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역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급망 교란 시에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익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함께 인용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현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민간에게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중국의 이 같은 자원 무기화 관련 언론 보도를 보시면서 교수님께서 느끼신 점이 있을 테고요. 또 언론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꽤 오랜 기간 보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주제이지만 이에 대해서 본격적인 대응을 잘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수의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대응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실천에 옮기는 흐름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요소수 대란과 같이 위협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실질적인 대응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을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구분해 보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부족한 일이 항상 실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은 항상 최신의 긴급한 사건에 주목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언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번 자원 무기화와 같은 의제에 대해서도 언론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지켜내면서 장기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또 그 실천의 여부를 끈질기게 확인하는 노력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